외딴 섬의 폐가에서 낚시하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 당시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고달픈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는 빛나는 작대기 4개 병장으로 복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생으로 쉬어야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의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 되시겠다.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란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흡사, 난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딱 그 상황이었어. 몇 달 죽어라 알바해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친주머니적인 저렴한 취미 생활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척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사자짜리 붕어야. 사자 붕어가 뭐냐면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를 말해.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까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사자짜리는 환상 그 자체야. 그런데 이 사자짜리 붕어가 살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둘째, 기후, 기온이 좋아야 하고. 셋째, 사람의 발길이 많이 안 닿은 곳이어야 하고.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 바닥이 드러날 만큼 마른 적이 없어야 해.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 잘 있나? 연중 행사로 가뭄이지. 어딜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 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찌질이었을 때 만든 저수지라 함 20년 정도 된 저수지라고 들었어.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못해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해.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의 반이라고 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내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야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그 녀석을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했어. 속으로 내가 알고 있던 욕을 다 퍼부으며 말이야.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러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어. 바닷가 가면 바다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여러 시간 배를 타고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 고향섬에 갔어.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라.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 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 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얼마나 그 풍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그때서야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불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레이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 개량만 했던 것 같고 집은 초가 형태였어.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느낌에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걸.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간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되면 다 폐간 거지. 그렇게 앉아 낚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떡밥을 써서 하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어. 지렁이로 말야.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든 거고.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사자짜리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단 생각.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마나방이랑 낚시 떠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서 먹는 짜장면일걸.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두세 시간을 자고는 밤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시터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 안 한 나의 실수였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거야.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산으로 나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래, 나 낚시 가방만도 못한 남자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싯대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뢰침 역할에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겁나더라.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 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게 저체온증이구나 했어.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 난 낚시는 그대로 놔두고는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온 짐만 들고는 랜턴빛의 의지에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드는 것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서는 폐가의 부엌 같은 곳에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고 그곳 한 모퉁이엔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어.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셔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뽁에서 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코펠레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얼마를 졸았을까? 흥얼흥얼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나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출입하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진문 사이로 내 눈 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눈으로 나를 마주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그때 떨어뜨린 간덩이를 아직도 수습 못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내 집 부순 게 내 놈이구나. 이런 말이 울리는 거야. 난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 내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번 멈춰서 뒤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 사슴을 잡는다고 해. 바로 내가 그 사슴 꼴이었어.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키 미끄러지듯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셨고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어.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날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내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난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거야. 서선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무태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열 몇 살 연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남매를 키우셨대.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랜 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모셨다고 해.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더 해코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 아주머니, 뭔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 데 가세요.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부터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왔지. 그런데 그게 끝이었음 좋았을 텐데 끝이 아니야. 외딴집 할머니께서 날 따라 출장을 나오셨거든. 마을 끝집 할아버지 댁에서 시골 밥상 정식을 먹은 거야. 머슴밥이라 부르는 백두산만큼 높은 고궁밥에 마당 한켠에 심으신 상추며 각종 야채의 장아찌와 젓갈류 생선찌개까지 너무 맛있게 싹싹 비우고는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숭늉까지 다 비우고는 할아버지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 고기 바구니엔 아침에 다 놓아주려다 어탕에 급 욕심이 생겨 가장 큰 월척 3마리만 담아왔지. 배를 타러 가선 하루 2-번밖에 다니지 않는 배를 기다리며 끔찍했던 지난밤을 떠올리자 진저리가 처지더라고. 이른 시간이지만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제법 모이고 이윽고 배가 도착했어. 배에 오른 후 출발을 하자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드는 거야. 그렇게 배가 출발하고 얼마를 딸렸을까? 불길한 느낌이 엄습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분이 찾아오셨어. 배멀미라는 그 고약한 분 말야. 올 때 그리 고생하고 무슨 닭대가리처럼 넋 놓고 있었던 거지. 멀미약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난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아침에 먹은 시골 밥상 정식을 하나하나 되짚었어. 요건 상추, 요건 생선찌개, 요건 조개젓 하며 말이야. 내가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 변기 부여잡고 울면서 아주 처절하게 통성 기도를 했어. 그렇게 한참을 영혼까지 쏟아내고는 좀 찬 바람을 쐬면 나을까 해서 갑판으로 나왔지. 갑판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비바람이 휩쓸고 간 뒤라 그런지 파도도 높았고 날도 잔뜩 흐려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선실에 들어가 있어서 그 넓은 갑판엔 나 혼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 바람을 맞으니 좀 낫더라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막 담배에 불을 붙일 때였지. 갑자기 내 뒤에 있던 선실로 통하는 문이 끼익 하고 지 혼자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놀라 바라보는 사이 서서히 닫히더라고. 문이 덜 닫혀 있다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문이 열린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 문 위쪽엔 문이 열렸을 때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기역자로 생긴 팔 같은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 이런 문 열어본 사람은 알잖아. 그건 꽤 힘줘서 밀어야 열려. 그때까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야.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지.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꼭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야. 난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 찝찝한 기분이 든 난 얼른 담배를 끄고는 선실로 들어왔어. 문은 내 생각대로 신경 써서 잡아다녀봐도 꽤나 빡빡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객실로 들어오면 온 문은 천천히 닫히다가 갑자기 뒷사람이 잡은 것처럼 3초 정도 멈추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천천히 닫혔지. 왠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던 나는 그 뒤 사람 많은 객실에 앉아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담배도 화장실도 참았어.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난 곧장 서울에 있는 내 자취방으로 올라왔어. 난 그때 서울에 내가 휴학했던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원래 대학을 간신히 인서울하면서 부모님이 원룸을 하나 얻어주셨었는데 군대 가며 방을 뺐다가 제대 후 집에 있기가 너무 지루해 복학 준비와 공부를 핑계로 방 얻을 돈을 받아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 대신 아직 복학 전이므로 집세와 용돈은 내가 벌어 쓰는 조건이었어. 난 집세와 각종 공과금 통신료 및 내 용돈 그리고 내 유흥비를 벌어야 하는 일과 돈의 노예 생활을 일찍 시작한 거야.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는 화장실 겸 샤워실에 손빨래 때 쓰는 빨간 다라이에 붕어를 풀어주고는 샤워를 하고 친구에게 전화했어. 그 섬이 고향인 친구 말야. 전화를 받은 놈의 목소리는 오후가 되었는데도 술에 찌들어 있었어. 난 친구에게 할 얘기도 있고 하니 위로주 한 잔 살 테니까 나오라고 했어. 그렇게 우린 자주 가던 단골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옷을 입으러 방에 들어갔어. 우리 집이 V형 원룸이었거든. 방에 들어간 나는 또 한 번 놀라게 돼. 난 항상 옷을 벗으면 침대 가운데 벗어놓는 버릇이 있어. 그런데 내 옷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침대 가운데 있는 옷이 미끄러져 떨어질 리 없잖아. 난 오싹함을 느끼고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 그리고 찝찝한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갔어. 이미 와 있는 친구는 벌써 소주 반병을 혼자 까고 있었고 우린 일단 놈에 떠나간 그녀를 안주 삼아 술 한 병을 비우곤 화제를 바꿨어. 난 내가 경험한 얘기들을 침을 튀기며 풀어놓았고 내 얘기를 들은 놈은 대충 믿어주는 분위기였어. 그전에도 내겐 그런 일이 꽤 많아. 놈도 날 귀신 친구쯤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놈은 마을 끝집 할아버지네도 저수지 폐가 할머니네도 어려서부터 봐와 잘 알고 있더라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간혹 오는 자식들에게 항상 그러셨대. 죽더라도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시면 잘 알아보시게 집 절대 고치지 말고 잘 보존하라고 말야.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두 해 뒤에 그 무트로 도망간 할아버지 소식이 풍문에 들렸는데 도망가고 얼마 안 가서 할머니보다 훨씬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대. 마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평생 기다리시고 죽어서도 못 떠나고 기다리신다 생각하니 말야. 그렇게 뭔가 먹먹한 마음으로 한 잔 진하게 빨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가 온 거야. 늘 뭉쳐 다니던 애들이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불렀지. 그렇게 새로 온 친구 2명이 합세하여 우린 소주 파티를 벌리고는 2차를 가기로 했어. 실현당한 친구를 위로한다는 숭고한 우정을 빙자해서 나이트란 정글로 사냥을 떠나기로 했어. 모두 외관은 멀쩡한 놈들이라 그런저런 대충 그런 곳 가면 먹어는 줬거든. 그렇게 모 나이트를 가서 기본시키고 스테이지 나가 몸을 풀며 수질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물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여자들 미모가 어쩐다는 게 아니라 전부 상상이 놀러온 건전한 커플들이었어. 우린 그걸 똥물이라 하지. 우린 누가 나이트 얘기 꺼냈냐면 이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궁시렁거렸어. 그렇게 낸 돈이 아까워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서광이 비추더라고. 어쩜 맞춤 옷처럼 딱 4명의 레이디들이 들어온 거야. 야식골러리한 화장과 잘 빠진 몸매 그리고 몸의 반 이상은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헐벗은 옷차림은 그들이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더군. 딱 봐도 거칠게 노는 언니들이었어. 솔직히 남자들 뒤에서 욕해대도 그런 언니들 좋아한다. 내 여친만 아니면 말야.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나이트에 있던 외로운 늑대 무리 중 그나마 상태가 가장 좋았던 우리와 그 언니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지. 그것도 그녀들 중 가장 헐벗고 섹시한 누님이 날 찍었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 아버지가 남자는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서 자야 한다셨는데 어쩜 좋아하면서 난 김칫국을 마구 퍼마신 거야. 우린 무대로 나가 춤을 췄어. 뭐 그쯤 되면 거의 짝짓기 춤 아니겠어? 그런데 춤에 열중하고 있던 내 눈에 너무도 이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무대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 뒤의 모습을 반쯤 가린 흰무늬 없는 무명 한복 차림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내 쪽을 무섭게 째려보고 있던 인자위 많은 2눈.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어. 속으로 웬 할머니지? 가출한 손녀딸 잡으러 오셨나? 했거든. 하지만 그 할머니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곤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오는 거야. 그래 맞아. 섬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어. 난 할머니 모습을 확인하자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그래서 가장 거칠게 놀 것 같은 언니를 팽개치고는 허겁지겁 자리로 돌아왔어. 뒤에서 황당하단 듯 따라오며 궁시렁거리는 언니의 말이 들렸지만 이미 아웃 오브 관심이었지. 자리로 돌아와 바로 친구 녀석을 잡아 끌고는 어리둥절해하는 녀석을 방패에 삼아 할머니가 목격된 그곳으로 가봤어. 물론 있으면 얘기가 안 되겠지. 난 호란이 너무 시끄러워 친구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 안 마렵다고 앙탈을 부리는 녀석을 억지로 끌고 말야. 미쳤냐? 갑자기 왜 그래? 나 봤어, 그 할머니. 녀석이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 어이둥절하다가 곧 내 말뜻을 알아차리곤 심각한 낯빛으로 말하더라고. 진짜? 너무 무섭다 나가자. 다 잡은 고긴 어쩌냐고 투덜투덜 입이 심리는 튀어나온 친구를 데리고 우리 먼저 간다 하고는 온갖 족을 들으면서 나왔어.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별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녀석이 날 보고 물귀신 같은 놈이라며 여자 놓쳤다고 궁시렁대는 꼴이 웃겼어. 아까우면 내가 더 아까우니 잡소리 집어치우고 술이나 한 잔 더 하자며 집에 간다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끌어 술집에 가서는 정말 떡이 되도록 마셨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섹시한 언니가 오늘 밤 채찍 들지도 모른다고 놀라운 경험하는 거 아니냐며 행복한 고민 중이었는데 말야. 대부분 술 마시면 간이 주체할 수 없이 부어오르잖아. 그냥 어디 찜질방에라도 들어가던 친구 자취방에 같이 가던 그랬어야 하는데 무식한 용기가 생겨 너네 집으로 난 나의 집으로 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는 계단을 올라 집에 갔어. 3층이었거든. 한참 비틀거리며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는 들어갔지. 우리 집이 분리형 원룸이라 그랬잖아. 집 구조가 현관을 지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미닫이 문이 있어. 그 뒤가 방이고 그리고 현관 바로 옆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거든. 난 현관을 열고는 언제나처럼 버릇으로 스위치부터 켰어.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있지. 아까 나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현관 밖에 있는 움직이면 켜지는 낮은 촉수의 센서등 불빛에 실내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어. 난 단언컨대 항상 미닫이 문을 닫아놓고 다녀.
그리고 방 안 창문 쪽에 사람 같은 하얀 물체가 서 있었어. 수리와 깬다는 게 그런 느낌이더라고. 아주 순식간에 해롱해롱해서 완전 멀쩡한 상태가 되더만 사람의 생존 본능이란 참 신비로워. 그때 난 알았어. 그게 그 할머니란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쓱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난 현관문을 꽝 하고 닫고는 문도 잠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왔어. 내려오다가 1층 다 내려와서 계단에 엎어지기까지 했어. 다친 무릎을 또 다쳤어. 아픔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벌떡 일어나 미친 듯 달려 건물을 나왔어. 그리곤 친구네 자취방을 향해 졸라게 뛴 거야. 꽤 멀리 뛰었는데 따라오는 기색이 없자 급취기가 다시 돋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내 방을 쳐다보는데 내 방 안에 서서 날 쳐다보고 있는 그 할머니를 멀리서 확인할 수 있었어. 어쩌겠어? 비명을 지르며 또 뛰었지 뭐. 간신히 친구 집에 가서는 자초지정을 얘기하고는 친구 집에서 잤어. 잠도 안 오더라고.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는 다음 날도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친구 집에서 잤어. 이젠 피로가 몰려오니 잠이 쏟아지더라고. 근데 자도 문제인 거야. 그분이 꿈속으로 찾아오시네. 그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꿈에 시달리다 날이 밝은 후 친구와 함께 집에 갔지. 가기 싫었지만 갈아입을 옷도 좀 써야 하고 문 단속도 안 되어 있고 말야. 집에 가서 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빨간 다라이에 넣어둔 붕어들이 튀어나와 자살을 한 거지. 죽은 붕어 치우고 청소하고 옷도 좀 챙기고 했어. 물론 친구에겐 내 시선에서 벗어나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라고 협박해서 날 졸졸 따라다니게 하고 그렇게 집 정리를 하곤 문 단속 후에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었어. 그렇게 친구 집에서 일주일, 너무 오래 있기가 염치 없어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매일 가위에 눌리고 여러 번 할머니 귀신과 얹지 않는 조우를 하게 돼. 그중 가장 무서웠던 건 알바 중에 급동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대낮이라 방심하고 한참 힘주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위를 보니 할머니가 옆칸에서 고개를 내밀고 날 째려보고 계셨던 거야. 심장이 멈출 뻔했어. 난 비명을 지르며 밑도 닦지 않고 옷도 제대로 못 추리곤 옷을 부여잡고 뛰어나갔어. 딸랑딸랑 거리면서 말야. 문 밖에 아무도 없었길래 망정이지 같이 알바하는 여학생이라도 마주쳤으면 정말 끔찍하다. 졸지에 변태 화장실 바바리면 될 뻔한 거 있지. 그렇게 한 2주를 시달리다 보니 살이 쪽쪽 빠지는 거야. 그리곤 결심했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춘천 이모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 모두들 주위에 친한 무속인 한 분씩은 다 있잖아. 내게도 그런 분이 계셔.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위이신데 호칭은 이모인데 우리 엄마랑은 하나도 안 친해. 서울에서 무업을 하시는 분이야. 내가 보긴 엄청 용하셔. 내가 아는 모든 무속인 중 최고시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연락 안 했냐고. 그때 이모가 많이 아프셨거든. 무속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아프신 거라 이모도 어쩔 방법이 없이 투병 중이셨거든. 그런 이모께 차마 걱정을 끼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런 이모가 어찌 아시고 전화를 주신 거야. 이모,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지? 네가 자꾸 꿈에 나와. 어떤 할머니랑 같이. 난 깜짝 놀랐지만 그땐 말 안 할 수 없었어. 내 코가 석자였거든. 난 일 끝나면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하고는 퇴근하곤 과일 좀 사들고 이모 댁을 방문했어. 이모는 누워 계시다가 날 보시자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어. 그러시며 내 얼굴을 보시고는 다 알겠다는 듯 이런 쯧쯧쯧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 난 이모께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얘기했지. 이모께서는 집에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혼인데 네가 그 집에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너 따라다니는 거다. 원래 귀신의 생각이 단순해서 뭔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부적을 하나 써주시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 말하시면서 내가 몸이 이래서 널 따라가 도울 수가 없구나. 하시며 이건 네가 풀어드려야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셨지. 찜질방에 돌아와 늦게까지 내가 사죄할 방법을 찾았어. 그날 밤은 부적 때문인지 정말 보름 만에 가위에 안 눌리고 편안히 잘 수 있었어.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친구 집으로 쳐들어가서는 학교 가야 된다는 녀석에게 하루 결석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곤 같이 그 섬에 갔어. 물론 할머니도 보이진 않지만 따라오셨겠지.
밥도 굶고 멀미약도 붙이고 이번엔 준비 단단히 했다 진짜. 젠장, 빈속이면 멀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몰랐어. 빈속이랑 멀미약이랑 퉁쳐버리고 난 항상 언제나 일관성 있게 변기 부여잡고 또 통성기도로 내 영혼을 하얗게 불태웠어. 섬에 반 주검이 되어 도착한 후 친구 집에 가서는 인사를 드린 후 밥을 먹었어. 멀미가 참 신기해. 땅만 밟으면 멀쩡해지더라. 그리곤 그 폐가를 갔어. 가는 길에 끝집 할아버지 댁에 가서는 인사도 드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폐가에 간 거야.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겐 살아계시는 부적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거든. 우린 친구 집에서 들고 온 여러가지 연장을 들고 폐가에 갔어. 그리고 끝집 할아버지가 어디서 구해다 주신 중고지만 멀쩡한 문으로 새로 부엌 문도 만들어 달고 할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가운데 방 청소도 하고 장작할 나무도 주워다가 쌓아놓고 들고 간 낫으로 마당에 풀도 정리하고 정말 열심히 집수리를 했어. 그리곤 다시 할아버지가 방에 피워놓으신 향 앞에서 절을 올리곤 죄송하다며 사죄를 드렸지. 그리고 들은 할머니 남편 얘기도 드리고 이미 오래전에 할머니보다 먼저 저승에 가셨으니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데 가시라고 친구와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절을 드리고 나왔어. 돈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할아버지께 가게로 가선 소주 대여섯 병을 사서 반주 드시라고 드리니 참 좋아하시더군. 그리고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마지막 배를 타고 나왔어. 일이 잘 끝나서인지 아니면 대비를 잘 한 건지 나오는 뱃길엔 그리 멀미가 심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 처음에 목소리만 들렸어. 내게 그러시더라고. 부적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부적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깼는데 망설이다가 남부적을 책상 서랍 깊숙이 치워놓았어. 나로선 크게 모험을 한 건데 내게 들린 목소리가 더없이 따뜻했거든.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 무섭던 표정이 우리 할머니처럼 인자하게 변해 있었고 좋은 한복을 입으시고 오셨지. 내게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 하시며 자긴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떠날 거니 잘 있으라고 인사하며 가셨어. 난께서는 더 이상 부적이 필요 없겠구나 했어.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뒤엔 한 번도 그 할머니를 꿈에라도 뵌 적이 없어. 좋은 곳에 가셨겠지.